지난 주말에요. 여러분 배우 나나 씨 아실 거예요. 그 자택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대요.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네, 나나 씨가 그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인데 네. 나나 씨 집에서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지난 15일 새벽에 경기 구리시에 나나 씨 집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새벽 시간대 나나 씨하고 나나 씨 어머니만 두 명만 딱 있었는데 그때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집 안으로 침입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나나 씨랑 나나 씨 어머니한테는 별일 없었던 걸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흉기든 강도예요 지금. 강도가 집에 들어오니까 큰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이 30대 남성이요. 무려 사다리까지 미리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서 잠겨있지 않던 문을 열고 주택 내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일이요.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이 남성이 흉기까지 들고 금품을 요구를 했는데 어허. 이 나나 씨가 여리여리해 보이지만 평소에 운동을 즐기고 특공무술 공인 사단 유단자라는 거예요. 어머나. 이 나나 씨와 어머니가 굉장히 침착하게 강도와 대적을 한 겁니다. 심지어 치열한 몸싸움 끝에 팔을 붙잡아서 이 남성을 제압하기까지 어머, 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그 후에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고는 하는데 이 제압하는 과정 중에서 엄청난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근데 진짜 아니 특공무술 공인 뭐 3단, 4단 뭐 4단이라고 하지만 맨몸으로 흉기든 강도를 제압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나나 씨는 애프터쿨 출신의 가수 출신이지만 연기자예요. 형사 연기도 많이 맡았었고요. 그래요? 네, 경찰 연기도 했었는데 어. 근데 뭐 무술로 아무리 제압을 해도 여성이기 때문에 강도가 나나 씨 어머니의 목을 졸라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답니다. 어머머머. 그래서 뭐 병원에서 가서 지금 안정 중이라고 하는데 현행 이제 범행을 저지른 남성도 이 턱에 열상을 입어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저 몹쓸인가 저희 사람이 어떻게 흉기 들고 지금 남의 집 들어가서 강도 짓을 해요. 최전문 교수님 세상에. 그러니까요. 저건 정말 나쁜 인간이죠. 잡아가지고 정말 엄벌에 쳐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이제 나나 씨가 사는 집에 알고 들어왔느냐 이게 좀 궁금하잖아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건 아니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강도를 하려고 들어온 건 했지만 이 집이 나나 씨가 살고 있는 집이라는 것은 모르고 들어왔다는 게 경찰의 지금 판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나 씨나 이 모친 되시는 분도 이 사람과 일명식이 없는 사이라고 알려지고 있고요. 이 남성 범인 직업이 없는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건 맞지만 특정 연예인을 노린 범죄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경찰 조사에서 이 범인이 네.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 생활비가 부족해서 범행했다. 이렇게 진술했다고 하는데 네. 경찰은 결국 특수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나나 씨나 나나 씨 어머님이 크게 물론 이제 지금 부상은 입었습니다만 이 크게 지금 뭐 진짜 중상 있거나 그런 피해를 당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긴 한데 혹시 박성배 변호사님 연예인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어요. 그러면 혹시 형량이 낮아져요?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연예인인지 연예인 아닌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서 피의자가 다친 부분은 검찰과 협의해 정당 방위가 인정되도록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애초에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이 집에 들어와 금품 강취를 시도하였으니 특수 강도인데 피해자로부터 제압을 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다고 하더라도 네. 특수 강대 상해가 성립되면 다툼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나나 씨와 어머니가 30대 남성을 제압하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나 씨 혼자 있었다면 아무리 무술 유단자라고 하더라도 30대 남성을 제압할 수 있었을까? 어머니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 더 초인적인 힘이 발휘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제압은 결코 권할 만한 일이 못 됩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제압당하였고 나나 씨와 어머니가 생명에는 큰 지장이 없는 상태로 온전하게 피해 회복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와 같은 일을 실제로 당한다면 연예인이 되었든 연예인이 아니든 무엇보다 현장에서 강도의 요구에는 응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응한 직후에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하면 야간에 주거에 들어와서 강취한 사건은 어떤 사건보다도 경찰이 모든 일을 제쳐두고 곧바로 추적에 나서는 만큼 이와 같은 신속한 신고 조치가 더 낫습니다. 지금 나나 씨와 어머님 지금 충격이 클 거 아니에요. 정신적 충격. 그러니까 지금 휴식과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후에는 물론 지금 큰 뭐 피해나 부상당하지 않은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만다행이고 앞으로는 이 집안 보안에 2중 3중 창도 달고 좀 보안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어머나? 모델이자 방송인 한혜진 씨인데 아니 무속인이 뭐라고 했길래 눈물을 흘려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전 보다가 우는 거는 자신의 과거를 너무 잘 맞춰서 무서워서 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은 내 속마음, 아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냈을 때 막 눈물이 솟구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모델 한혜진 씨가요. 최근에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신당을 찾았다고 합니다. 있던 무당이 누구였냐면 네. 영화 파묘 혹시 보셨어요? 예. 저 그때 너무 재밌게 봤는데 김고은 씨가 그 굿하는 장면이 너무 연기를 잘해서 그렇죠. 진짜 무당같이 무서울 정도였잖아요. 이걸 직접 지도했던 무속인 고춘자 씨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혜진 씨를 보자마자 대뜸 첫 마디가 뭐였냐면요. 한혜진 씨, 내가 비켜줄 테니까 자리 이쪽으로 올래요? 이 말이었다는 뭔 거예요. 말이에요? 딱 무당이야. 어머나.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한혜진 씨 본인이 원체 기가 세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운이 강해서 어떤 신내림의 기운 이런 것들을 이기고 살아가면서 본인 점사를 본인이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어머나? 풀이를 해줬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러면서 이 무속인이 신한테서 도망가면 신이 더 빨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혜진 씨가 무섭잖아요. 네. 그래서 무서워요 선생님 무서워요 그러니까 무속인이요. 모델 생활을 안 했으면 본인은 이 자리에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내가 한 사람 더 불러주겠다 하면서 무당 한 명을 더 데리고 와서 한혜진 씨 옆에 떡하니 앉혔다고 합니다. 아니 초면에 대뜸 무당 팔자라고 무속인 팔자라고 하는데 잔뜩 긴장하고 겁먹고 그러는데 무속인 한 명을 더 데리고 오면 어떡해요 하지금 평론가님. 네, 또 다른 무당이 딱 나타나서 한혜진 씨 앞에 딱 앉아가지고 점을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점괘를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개년에 한씨 집안에 장군이 태어났어야 되는데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아이로 길러졌다. 그러면서 부모가 있다고 해도 형제에게 정을 다 빼앗기고 사랑을 못 받아 불쌍하고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어머. 그러더니 기질이 강하다 보니 모델로 대성공을 했는데 좀 쉬고 싶은 것 같다. 왜 그렇게 살았냐. 이제 어머나. 널 위해 살아라. 이런 식의 점사를 이어간 거예요. 어머. 그 말을 듣고 한혜진 씨가 눈물을 보였고 이 모습을 본 한혜진 씨 어머니도 똑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무속인 고춘자 씨와 이다영 씨는 고부가 며느리 아니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우리 이 MBN 예능 동치미에도 자주 나오잖아요. 지금 윤경평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도 이게 뭘 잘 맞추더라고요. 방송 보면. 근데 어쨌든 지금 한혜진 씨를 보면서 딱 무속인 팔자네. 지금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지. 그러면서 막 지금 과거에 이런 팔자였어 얘기를 하니까 지금 막 눈물이 뚝뚝 난다는데 세상에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너무 일단 소름도 끼쳤을 것 같아요. 한혜진 씨가. 한혜진 씨가 눈물을 보였는데 이 얘기는 처음 한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혼, 즉 늦은 나이에 결혼했고 7남매 맞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빨리 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첫 아이로 자신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연년생으로 남동생이 태어나긴 했지만 자신이 늘 장남의 마음으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한혜진 씨 어머니도 혜진이가 우리 집 장손 노릇을 다 했다고 말을 밝히기도 했는데 한혜진 씨는 무속인 이야기에 갑자기 눈물이 났다면서 어머니신가 보네요.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가족사를 털어놓은 것입니다. 아니 그럼 얘기 듣고 보니까 최진봉 교수님 한혜진 씨가 알게 모르게 어렸을 때부터 남모르게 뭔가 가족들이나 주변엔 털어놓지 못했지만 소가리가 심했던 모양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책임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어려서부터 일을 하면서 가정의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랫동안 자기를 돌아보면 좀 아프고 상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 부분들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혜진 씨는 누구보다 효녀라고 그럽니다. 어머니 생활비를 전적으로 책임지면서 세상에. 모녀 데이트도 자주 한다고 그래요. 어머니하고 같이 데이트하는 부분도 많고. 데이트 갔던 예, 장면들, 맞아요. 사진들. 등산을 가거나 손잡고 함께 마라톤을 도전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가정에다 그러고요. 친구 같다 진짜. 네, 맞아요. 그리고 엄마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사진도 쭉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또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함께 강원도에서 시간을 자주 보내는데 그 시간을 자주 보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뭐냐면 한혜진 씨가 사람들 틈바구에서 일하다가 언제든
편한 곳을 여행을 떠나고 싶어서 번 돈을 다 끌어모아서 강원도 홍천에 500평대 별장을 지었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과 함께 언제든지 가서 저기서 쉬고 힐링하고 오려고 그랬다고 그래요. 부모님 그러니까 사랑 끝판왕이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한혜진 씨는 장녀로서 얼마나 가족들을 위하는지를 어머, 볼 수 저긴가 있는. 봐요. 네, 저 집에. 어머. 근데 저 500평이에요, 그게. 와. 그래서 저걸 보면 부모나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본인이 희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요즘에는 사실 무슨 장남만 뭐 대단합니까? 장남 아니면 어때요? 이렇게 훌륭하게 커가지고 정말로 모델 활동에 방송인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아까 사진도 봤지만요. 모녀 사이를 넘어서 이제는 친구같이 나이가 들어가는 그 모습 좀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혜진 엄마 윤지영입니다. 닮으셨네. 닮았어요? 닮았어요. 닮았어? 시니어 모델 하고도 싶었고요. 하고 싶긴 했는데 아니 못생겨서 안 된다 했거든. 네, 엄마는 나오면 바로 탈락. 우리 한혜진 씨 집에서는 까칠합니까? 너안 까칠한데? 기럭지가 길고 눈매가 좀 이렇게 돼서 그렇지. 잘했어. 보통 엄마들의 딸, 그냥 누나 평범해요. 외강내우라는 말이 딱 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외곽 내요. 이런 또 매력이 있었네. 다리 떨려. 시작하려니까 아유 하나도 안 떨려. 어우 갑자기 표정이 변해. 어머니. 마지막 3개 뭐 하고 싶으신 거 있으세요? 됐어요. 이렇게 쳐다보죠. 쳐다봐요? 네 마음껏 쳐다보세요. 엄마랑 친구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딸하고 이렇게 사진 찍는 일이 거의 없어서 행복했어요. 아 정말 모녀지 누가 보면 모녀지가 아니라 친구지간이라도 믿을 만큼 진짜 스스럼 없고 다정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런데 아마 한혜진 씨 어머님은 진짜 시니어 모델 하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진짜 아마 미모도 그대로 물려주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앞으로 다정한 모습 그런 사연들도 전해주시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한국살이 35년 차면은 거짓말 조금 보태서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 사람 같을 수 있을 텐데 과연 어떤 분이 K집밥을 뽐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사람은 이쁘지요? 귀엽시 키우세요? 임신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들은 본인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못했죠 아직. 대단한 영광이죠. 그죠? 네네. 하지만 우리 교수님께서는 본인의 이름을 걸고 프로그램을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것도 저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트콤 하다가 너무너무 재미있어가지고 아예 이다도시의 한국 체험이라는 프로그램 생겼어요.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90년대 초기 때라 간판에 한글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운전할 때 왕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딱 하루에 하나 집어넣고 고칠 수도 있었다. 그때부터 방송 생활 쓴맛을 또 하게 돼가지고 왜냐하면 이런 거 하게 되면 기특하다, 재밌다, 좋다.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불편하면 이 나라로 돌아가라. 어머나 세상에 하재근 평론가님 아마 시청자분들은 와우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하실 거예요 진짜. 예, 바로 이다도시 씨인데요. 이다도시 씨가 프랑스 출신이거든요. 1996년에 귀화해서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으로서 이제 방송인 활동을 많이 했었고 옛날에는 서양인 한국 방송인이 드물었는데 그래서 서양인 한국 방송인의 시초다.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었고 과거에 울랄라 그 유행어로 굉장히 사랑도 받았었죠. 근데 어느덧 이다도시 씨가 한국살이 35년 차가 된 거예요. 프랑스에서 산 기간보다 한국에서 산 기간이 더 많아진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국의 집밥에 너무나 익숙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김치를 먹는다. 청국장도 좋아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김치를 단순히 좋아하는 것만 아니라 배추김치, 깍두기, 열무김치 등등등 다 본인이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진짜 한국 사람 다 됐네요. 그러면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청국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와, 근데 김치를요
요즘은 이제 댁에서 많이들 이제 사 드시는 게 거의 많이 보편화됐잖아요. 뭐 김장하신 데도 있지만. 근데 한 종류도 아니고 배추김치, 깍두기 등등등 종류별로 잘한다? 아니 어떻게 이걸 K 요리를 K집밥 요리를 이렇게 잘하게 된 걸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김치 아까 4가지 정도 담글 줄 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 김치 담그는 건 누구한테 배우신 거예요? 16년 동안 한국 시어머님 과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이런 것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역시 또 살짝 넣을 거예요. 만며느리였어요. 정통 자식이는 가정이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제사 5번이나 진행하고 5번? 명절도 하면서 설날, 추석, 그다음에 시아버님 제사, 할아버지, 할머니. 김장할 때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이렇게 함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레시피 이해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한국 저기 시모님과 함께 배우게 된다면 이거 약간 이거 적당하게 그렇죠. 맞아.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35년 동안 살면서 한국에 그 맏며느리로서 1년에 제사가 5번 시댁에 그다음에 그럼 또 명절 제사 명절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의 늘 시댁에 출발 우리 막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고 해요. 왜냐면 그 시댁이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는 집안이어서 뭐 명절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제사, 할머니 제사 다 하는 데다가 맏며느리였어요. 맏며느리니까 맏며느리가 프랑스에서 태어났건 뭐 광주에서 태어났건 상관없이 우리 집안 전통을 지켜라라고 했는데 세상에. 사실은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100% 순종 한국인이지만 부모님이나 어르신이 가르쳐준 한국 요리 되게 힘들어요. 뭐냐면 어떻게 해요? 그건 뭐 적당히 해라. 뭐 요만큼 하면 된다. 갖은 양념 버무려서 이렇게 해봐라. 몇 티스푼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서양인, 프랑스인 느 계량 그람에 익숙한 이다도시 씨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불평을 하지 않고 이 정도 하면 괜찮을까? 이렇게 하면 한국 맛에 맛을 가고 끊임없이 연구 노력을 했던 결과 이제 한국 사람들도 잘 안 만들어 먹는다는 김치를 4종류나 만들고 세상에. 있고요. 시행착오도 굉장히 많이 겪었을 거예요. 이제 아들이 또 2명이 있거든요. 아들에게도 한국 음식 먹이면서 좋은 엄마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지금은 뭐 김치 담그는 실력이 수준급이라고 합니다. 야, 아니 그러면 허준 변호사님 이런 게 바로 위기를 꼭 뭐 맏며느리 시집생활이 위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표현을 하자면 위기를 기회로 삼은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저 같은 사람은 16년 시어머니가 옆에서 단독 과외를 해준다고 해도 이렇게 김치 담그는 거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어제도 전자레인지에 고구마 태워 먹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다도시 씨가 뭐 긍정적인 성격도 한몫했겠지만 원래부터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남다른 식견도 있었다고 합니다. 프랑스가 또 미식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다도시 씨의 친정이 미식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에 관심도 되게 많고 재료도요. 요리에 쓰이는 그 서양에서는 허브류들을 향신료로 많이 쓰잖아요. 이거를 마트에 가서 시판 제품을 사는 게 아니라 민트, 바질 이런 것들을 집에서 키워서 쓸 정도로 요리에 정말 진심인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이다도시 씨가 와인도 또 잘해가지고 와인을 공부하고 와서 와인 입문서도 내고 요리책도 쓸 정도였거든요. 부지런하다 일단.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요리, 프랑스 요리 다 관심이 많고 집에서 자주 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 칸에요. 프랑스 식재료 칸, 한국 식재료 칸 이렇게 딱 분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국 재료가 담긴 칸을 보면 한국인의 전통 소스, 장류, 된장, 쌈장, 고추장 이게 종류별로 다 있고 지금 냉장고 아니군요. 와. 네, 이다도시 씨가 좋아하는 청국장도 한 칸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무슨 칸 영화인 줄 알았네. 네, 칸칸이 지금 재료가 다른 거죠. 그리고 김치에 장아찌까지 다 기본 재료 갖추고 있다고 하고 프랑스 칸에는요. 역시 프랑스 하면 또 치즈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종류별로 치즈하고 요거트하고 절인 햄 이런 것들을 평소에 저렇게 구비를 해놓고 한국 음식과 프랑스 음식을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요리를 하는 실력자라고 합니다. 야, 꿈의 냉장고처럼 보이는데. 근데 최진봉 교수님, 뭐 한국에 산 지 35년 됐으니까 뭐 김치 종류별로 잘 만드는 거 자 그렇다 쳐요. 근데 와, 이
청국장을 좋아하는 거 이거 이 클래스는 대단한데요, 진짜. 대단한 거죠.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청국장 냄새를 맡고 상당히 충격을 받을 일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가 미국 살 때는 된장국도 못 끓였어요, 집에서. 어머. 아파트 위아래로 냄새가 넘어갈까 봐. 퍼진다고. 근데 청국장은 그보다 몇 배도 세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다도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랑스의 전통 치즈는 그보다 더 냄새가 심하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고약해요. 예, 어머, 그래서 그래요? 치즈가 발효되잖아요. 그러면 오래되면 냄새가 정말 고약하다고 아주 그래요. 꼬리꼬리. 예. 그래서 이다도 씨 말이 결국은 네. 야 그건 청국장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우리 치즈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얘기하면서 적응을 잘했다고 그러고요. 네. 청국장 냄새만 맡아도 발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대요. 어머나. 그 정도로 발효가 잘 된 청국장이냐 아니냐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능력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는 한식과 프랑스식 요리를 퓨전하는 그러니까 야. 이게 적절하게 섞는 그런 연구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본인이 잘 만드는 음식이 한국 음식 중에 퓨전 음식으로 닭볶음탕이라고 합니다. 야. 닭볶음탕이 이제 문제점이 하나가 뭐냐면 이제 닭에서 약간의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를 잡는 게 키인데 야. 그걸 잡는 방식이 프랑스에서 발효한 버터 그리고 와인을 집어넣어서 야. 냄새를 잡은 맛있는 닭볶음탕을 만드는 게 본인의 특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아니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다도시 씨가 긍정의 아이콘 같아요. 뭐든지 그 어떤 불리한 환경 이런 걸 다 긍정적으로 해석해내고 또 추진하잖아요. 정말 앞으로도 긍정의 아이콘다운 어떤 면모를 또 유감없이 발휘해 주시기를 뉴스파이터 진심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냉장고 칸칸 좋았어요. 네, 멋졌습니다. 에? 오랜만에 김호중이라는 이름 석자가 나왔는데 김호중의 돈을 요구한 교도소 직원 이거 뭐 영화 내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무슨 미국 프리즌 브레이크 이런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가수 김호중 씨한테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4월에 가수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시고 사람을 친 채 그대로 도주한 이른바 뭐 음주뺑소니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위험운전 치상 등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를 받고 이게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김호중 씨가 서울구치소에 있다가 지난 8월에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로 이감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망교도소 소속의 한 교도관이 김호중 씨가 이렇게 이감돼서 오니까 김호중 씨를 불러서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다, 협조를 했다. 어머나? 그랬으니 대가로 3천만 원을 달라 이렇게 돈을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호중 씨한테 이런 스트레스를 주니까 김호중 씨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신을 관리하는 교도관이잖아요. 네. 금전적인 요구를 만약에 들어주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수감 생활하면서 이른바 찍혀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압박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고 다른 교도관과의 면담에서 이러한 사실을 솔직하게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알려지게 됐고 지금 소망교도소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네. 이게 알려져서 해당 교도관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고 법무부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앞서 이 설명 중에 아마 시청자분도 그러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민영, 그러니까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가 있다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도 많으실 거고 지금 소망교도, 최진봉 교수님, 네. 소망교도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소망교도소가 국내 유일의 민영이 운영하는 교도소입니다. 뭐 기독교 관련, 뭐 소망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 관련이에요? 예, 맞습니다. 재단법인이 있는데 재단법인에서 이 교도소를 운영을 하는데 그 재단법인을 만든 주체가 서울의 한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가 주축이 돼서 재단법인 아가페라고 하는 재단법인을 만들었고 이 재단법인이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작된 게 2010년입니다. 좀 오래됐죠, 지금. 네. 2010년 12월부터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열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주에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민영이지만 운영 예산의 약 90%를 국비로 보조를 받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국가의 예산으로 운영은 되지만 10% 정도를 민영에서 활용을 하는데 이게 네. 이 교도소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교도소에 이 수감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재소자들한테 왜 인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국영교도소, 일반 교도소 같은 경우에는요 각 방에서 배식을 받아 식사를 하잖아요. 교도 이제 수용자들이. 그런데 소망교도소는 구내 식당에서 공동으로 식사를 해요. 가끔 미국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그막 우르르 앉아서 테이블 쭉 앉아서 그렇죠. 먹잖아. 그렇게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좀 더 자유롭잖아요. 아하. 두 번째, 1인당 수용 면적을 봐도요. 국영교도소 같은 경우에는 2.58 평방미터예요. 네. 근데
그 민간교도소, 소망교도소 같은 경우는 3.98평방. 넓네요, 넓어요. 어머. 그러니까 수용 공간도 넓고 그다음에 부를 때도 죄수를 부를 때는 구경교도소는 번호로 불러요. 수용 번호. 네네. 몇 번 뭐 네네네. 1227번 네. 예를 들면. 그런데 이 그 소망교도소는 이름으로 불러준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교도소가 여기에 수용된 사람들은 아무래도 인간적 대우를 조금 더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들 여기 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정원이 400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400명에서 한 명이 만약에 이제 출감을 하게 되면 네. 그 빈자리를 채우는데 출소하면 이제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희망자들에게 저 서류 접수를 받아요. 다른 교도소에 있는 사람. 그리고 면접을 합니다. 면접도 예, 봐요? 면접해요. 그래서 타 교정소의 수감자를 대상으로 서류나 면접을 거쳐 입소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까 돈을 요구한 사람이 내가 힘을 써서 네가 들어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어떤 혜택을 줬으니 나한테 돈을 줘라고 잘못된 요구를 한 거죠. 아니 근데 지금도 어쩌고 근데 그런 교도소 민간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래요. 소망 교도소가. 근데 아니 교도관이 그런 교도소에서 일하는 교도관이 금전 3천만 원이나 요구했다니까 더 지금 악질 아니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교도관이 수용자의 교화를 담당하는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그쵸? 사람인데 오히려 본인이 부패 범죄를 조장한 거잖아요. 맞아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재수사 입장에서는 교도관이 그런 거 요구하면 얼마나 압박이 되겠습니까? 막 그러니까요. 눈치도 보이고 정말 질이 안 좋은 건데 네.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영 교정 시설에서 관리 감독 체계가 허술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법무부에서는 해당 교도관이 실제로 김호준 씨 선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금전이 오간 적도 없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실제 금전 거래 그러니까 뭐 3천만 원을 뭐 돈을 보내지는 않았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아무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눈 감읍시다. 그냥 소문만 내지 말아요. 하게 되면 이거 범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영교도소 직원은 민간인입니다. 그렇지만 민영교도소법에 따라서 형법 등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간주합니다. 이에 따라 수뢰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뇌물 요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뇌물은 수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요구 약속한 경우에도 수뢰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건은 사기 미수나 공갈 미수가 추가로 성립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내가 너를 소방교도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뽑아줬다는 설명이 거짓이라면 사기 미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김호중 씨가 압박감을 느꼈다면 공갈 미수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교도관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뇌물죄이고 궁박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돈을 요구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그 금액도 큽니다. 특단의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일단 저 교도관은 일단은 철저한 이제 수사가 있어야겠죠. 일단 수사 거쳐서 정말로 그게 사실로 드러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 받고요. 그리고 저 교도관 행동 때문에 소망 교도소가 그동안 잘 운영되어 왔다면 거기에 먹칠한 거잖아요. 정말 법의 처벌 달게 받기 바라겠습니다. 네? 경차는 일반 칸에 주차 금지. 아니 그럼 하재근 평론가 경차 어디다가 주차해요? 경차 전용 주차면에만 주차하라고 그런 내용의 그 안내문이 어느 아파트에 또 걸렸다고 해서 그게 논란이 된 겁니다. 어허. 그 안내문 제목이 지하 주차장 경차 주차 단속 강화 안내. 이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저런 제목인데 거기에 네. 보면 일반 차량 주차칸에 경차를 주차한 차량이 단속 대상이라고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어디 뭐 관공서예요? 너무 좀 일반 아파트인데? 아파트인데 지난 7월 달에 저 안내문이 이제 딱 걸렸는데 네. 바로 다음 날부터 시행이 되고 이걸 위반할 시에 강력 접착 스티커를 부착한다라는 조치 내용도 포함됐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관공서에서 이런 게 나도 정말 큰일 날 판인데 일반 아파트 아니 다들 주민들이 쾌적하게 살려고 하는 아파트에 이게 지금 이게 그 무슨 안내문이에요? 박성배 변호사님 내용 들어보니까 거의 협박문이에요. 협박문. 이 아파트 관리 사무소 측은 이 조치의 배경을 나름대로 설명했습니다. 단지 지하 주차장에 경차 전용 주차칸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차들이 일반 차량 주차칸에 주차를 하다 보니 일반 차량 주차칸이 부족해졌다. 관련해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면서 경차 소유자께서는 일반 차량 주차칸에 주차를 금지하오니 협조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니 경차 이렇게 되면은 경차를 소유하신 해당 아파트에 경차를 갖고 계신 분들은
무슨 이게 빵당 시츄에이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경찰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차별을 받는 이유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네. 물론 경찰 전용 구역이 있긴 하지만 그게 소수에 불과한 그러니까 경우가 몇 대 안 될 많아요. 거 아니에요. 몇 칸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걸 넘어가면 당연히 일반 주차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 또 뭐 그 논리로 따지면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저녁에는 주차돼 있어서 거기에 주차를 못하고 다른 데 세워놨는데 아침에 나가서 그게 비어있다고 해서 맞다. 경찰 비어있는데 왜 안 했냐 이렇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군가가 경찰 기각에 다 주차해 놔서 밤에 들어왔는데 경찰 세울 데가 없어서 주차를 세워놨는데 그죠. 나중에 아침에 가보니까 경차가 비어 있으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 비어 있는데 왜 안 세우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누리꾼들이 뭐라고 반응을 보였냐면 주차 비용을 적게 받는 것도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이제 차량들이 아파트마다 다르긴 하지만 한 대는 무료로 하지만 그 다음은 돈을 그렇죠, 내거든요. 그렇죠. 그게 얘기가 있고 또 하나는 차라리 경차 전용 주차구역 없애라 그러면 그런 말 나오겠네요, 얘기도 진짜. 있고요. 네. 전기차 전용 구역, 여성 전용 구역도 있는데 그들도 일반 차량 칸에 주차 못하게 하나? 라고 하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누리꾼들 반응이 틀린 말 다 없고 수긍이 가는 대목이 많아요. 허준 변호사님 지금. 한 누리꾼은 또 자신이 현직 사무소장이라고 밝히면서 네. 법적으로 경찰이 일반 주차칸 주차를 막을 근거가 전혀 없다. 네. 관리 규약에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법보다 우선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댓글을 달기도 해서 주목을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이 경차가 일반칸 주차했다. 또 일반 차량이 경차칸에 주차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공동주택관리법에 보면은 단지 내 주차장 이용 기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의사항이고 이걸 위반했을 때 관리규약으로 자체적으로 어떤 위반 사항을 제재를 하고 모두가 이걸 지키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근데 이때도 이 제재가 과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전면적으로 주차 금지를 한다라든가 너무 위반금을 과도하게 한다라든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은 효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경차칸 남아있는데 일반 칸에 주차하면 뒤늦게 들어온 큰 차가 경차칸에는 주차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아마 이런 민원이 접수가 됐던 것 같은데 네. 누구나 이 좁은 주차 칸에 주차를 하는 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까 자체적으로 원만하게 잘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진짜로 이 주차 문제는 이 해당 아파트뿐만 아니라 늘 아마 공동생활 공간에서는 늘 이제 고민이에요. 하지만 이런 식의 대처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요. 혹시 박성배에서 정말 엉뚱한 질문이 있어요. 아까 여기 이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이를 어길 때에는 강력 접착식 스티커를 아마 앞유리에 떡하니 붙인다는 얘기겠죠. 근데 그거 만약에 혹시 떼어내거나 할 때 혹시 잠깐의 뭐 흠집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그런 거 뭐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역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규제 자체가 불합리하고 특히 상위법을 위반하였다. 나름대로 공동주택 관리 규정에 따른 협의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전 입주민의 동의나 전 입주민을 대표할 만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위법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위법 무효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강력 접착제를 붙이고 이에 따라 떼는 과정에서 일부 손실이 발생한다면 이 경우에는 관리 사무소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수준까지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미 논란이 크게 불거진 이상 관련된 규약이 개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든 게 법대로 또 규정대로 막 규율대로 엄격하게 한다는 게 좋은 능사는 아니잖아요. 아파트랑 공동생활에서는 뭐예요? 아까 자율적 협약 그리고 서로 의논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기분 상하게 하는 안내문은 조금 지양했으면 합니다. 그런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앞으로. 아니 멀쩡한 밤과 대추가 무슨 발이 달렸대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지금 한창 수확해야 하는 철인데 파주의 한 작은 농장을 운영 중인 농장주에게 최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밤에 우리 밤 대추 잘 주렁주렁 열려 있구나 하고 잘 자고 아침에 눈을 떠보면 분명히 있어야 할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너무 이상해서 농장을 비추는 CCTV를 한번 확인해 봤다고 하는데요. 네. 뭐가 담겨 있는지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새벽 시간 농장 밖에 차량 한 대가 멈춰 섭니다. 네. 잠시 뒤에 이 차량에서요, 전등이 달린 모자를 쓴 누군가가 살금살금 내려 들어오는데 뭘 찾나 싶은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입니다. 같은 시각 똑같은 차량을 끌고 나타난 이 사람. 네. 전날과 똑같이 어슬렁어슬렁 안을 살펴보더니 네. 사라집니다. 이 남성이요, 그렇게 사흘 동안이나 연속으로 이 농장에 나타났는데 농장주 이 모습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니 근데 농장 주인분 입장에서는 소름 끼칠 거 아니에요. 주인도 아닌데 거의 비슷한 시각에 또 가서 멀뚱멀뚱 어슬렁어슬렁 소름 끼치잖아요. 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나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제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시간 내서 씻으려고. 갔더니 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음날 보니까 또 없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이제 그날은 위치도 거기로 이제 좀 돌려놨고, 이제 잘 보이게 확대를 딱 해놨죠. 새벽에 와서 밤을 들어가더라고요. 야, 헛웃음이다. 유인경 편은 헛웃음이 나와 진짜. 아휴, 진짜 어이가 없는데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농장주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네. 경찰들이 잠복 근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머나. 그랬더니 다음날 똑같은 시간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너무나 여유로운 표정으로 밤과 대추를 막 담아가는 거예요. 비닐봉지에. 네. 그때 인근에 대기 중이었던 경찰이 와서 탁 체포를 한 거죠. 네. 범행 중인 절도범을 현장에 체포해서 왜 그랬냐? 네.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뭐래요? 평소에 밤과 대추를 무척 좋아해서 참나. 인천에서 파주까지 이렇게 찾아와서 범행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과거 인근에서 그 농사일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이 농장을 범행 장소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에게는요, 뭐 형사법도 중요하지만 네. 꿀밤을 마구 먹여줘야 돼요, 정말. 참 저런 정성을 다른 일 좋은 일에서 인천에서 파주까지 절도하러 와요. 그런 노력을 딴 데 좋은 일에 좀 머리를 좀 쓰기 바랍니다. 법의 처벌 달게 받고요. 어머나 제목만 봐도 뭔가 섬뜩한 기운이 드는데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굉장히 섬뜩한 사건 벌어진 것 맞습니다. 흉기를 들고 찾아온 남성 이야기인데요. 지난 9월 18일 오후 2시 반쯤에 부산 금정구 식당 앞에 네. 제목 그대로 한 남성이 흉기 들고 찾아왔다는데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네. 손에 뭔가를 든 남성이 식당을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식당 출입문 당깁니다. 영업을 종료한 건지 굳게 닫힌 문 열릴 생각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경찰들이 남성의 손에 있는 그것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다가와서 잽싸게 낚아채는 모습입니다. 곧바로 이 남성도 경찰들에게 잡혀가는 장면인데요. 남성이 들고 있던 것 다름 아닌 흉기였습니다. 아니 그냥 하얀 두루마리 종이 두루마리 이렇게 만 것 같은데 저게 흉기였다고요, 최재범 교수님. 세상에. 왜 그랬냐면 저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경찰들이 저 주인분한테 문자가 왔어요. 배달을 주문하면서 손님이 흉기를 들고 가게로 찾아온다고 메모를 남겨놓은 거예요. 어머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네. 이분이 112에 전화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가게로 찾아온다고 했다. 그럼 진짜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찾아온 거죠. 그래서 경찰이 뭐라고 그랬냐면 일단 문을 잠그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가게에 온 것처럼 저 옆에 있을게요라고 하면서 경찰이 옆에 있었던 거 있죠. 경찰이 인데 순찰잘 봤는데 저 짓을 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와서 문을 이제 잠겨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경찰들이 와서 체포를 한 거고요. 실제로 불신 검문을 했는데 저 포장된 종이 안에는 흉기로 판단되는 흉기가 있었고 압수조치하고 저 사람은 현행법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아니 왜 저런 짓을 했을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30초 드릴게요. 60대 남성은 이 사건 전날에 배달 앱을 통해서 이 가게 음식을 주문했지만 가게 휴무라 주문이 접수되지 않았고 지불한 돈 역시 자동으로 환불됐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60대 남성, 다음 날 가게 항의했는데 가게가 나름대로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무시하는 거냐라면서 흉기를 들고 찾아가겠다고 협박한 뒤 실제 가게에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고 결국 이 남성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그래요. 구속이 됐다는 것은 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큰 일이 벌어지지 않아 일단 천만다행이고요. 저 몹쓸 인간은 진짜 법의 무거운 처벌 달게 받기 바라겠습니다.